됐네요.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핵산의 구조 해서 샤가포 법칙, 피리미딘 계열 염기, 퓨린 계열 염기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당에서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랑 이런 거의 차이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쵸? 2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으면 리보스고, 2번 탄소에 H가 붙어 있으면은 디옥시리보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번 탄소가 OH기,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5번 탄소는 인산기가 오는 부분이었었고, 1번 탄소가 이제 염기가 오는 부분.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OH기, 하이드록시기,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하이드록시기랑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 사이에 일어나는 게 탈수축 합 결합이다. 그리고 이게 DNA의 외골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그런 외골격을 이루는 와중에 결국 한쪽 끝에는 인산기가 노출되어 있게 된다. 인산기가 남게 된다. 반대쪽 끝에는 OH기, 하이드록시기가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록시기가 남는 쪽을 3' 말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인산기가 남게 되는 쪽을 5' 말단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다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복제, 그러니까 중심설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사실 복제만 얘기하고 나면 다시 또 실험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사 번역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전사 번역과 복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 배울 수밖에 없어. 우리 생원 때 배웠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그리고 혹은 생원 때가 아니더라도 고1 때 혹은 그 이전의 생명까지 다 떠올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복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포 분열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DNA 복제고, 근데 전사 번역 같은 경우는 유전자 발현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과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복제 쪽과 전사 번역 쪽은. 그래서 이제 나눠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복제 과정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복제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제가 일어나는가라는 걸 알아낸 사람들의 이름이 메셀슨과 스탈이에요. 그래서 메셀슨과 스탈의 복제 모형,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셀슨과 스탈이 생각하기로는, 자, DNA는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로는 이제 세 가지 가설을 세운 거야. 어떻게 세 가지 가설을 세운 거냐면, 결국 복제라고 하는 건 원본인 DNA와 똑같은 DNA가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첫 번째, 그냥 그러니까 복사기가 복사하듯이 진짜로 원본을 그대로 냅두고 얘랑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새로운 DNA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낸다.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중나선이니까 한쪽 가닥씩 이렇게 풀어놓고 반대쪽 가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첫 번째 가닥까지 없애버린 다음에 그냥 그 가진 정보를 토대로 그냥 새로운 가닥을 두 개를 아예 새로 창조해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완전히 새로 창조한 두 가닥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가설에 이름을 붙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설, 요거 원본은 그대로 냅두고 새로운 걸 그냥 만들어. 이게 보존적 복제 모형, 보존적 복제 가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야. 원본을 보존해 놓고 새로운 걸 그냥 옆에다가 똑같이 만드는 거지. 근데 사실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복제는 이 형태가 제일 많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보존적 복제 가설이 되겠고요. 얘는 원본을 반씩만 보존해 놓고 나머지 반쪽을 옮겨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반보존적 복제 가설 내지는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원본을 다 부숴서 그냥 새로운 걸 그냥 그대로 두 개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잖아. 여기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옆에다가 똑같은 건물 하나 더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건물을 부신 다음에 새로 똑같은 거 두 개 이렇게 짓는다, 이런 개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도, 아무튼 이제 하나의 가설로서 분산적 복제 모형, 분산적 복제 모델, 이런 식으로 분산적 복제 가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을 일단 생각을 하고 이걸 이 중에 뭐가 맞는지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질소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요. 질소는 원래 질량수가 몇이에요? 원자량이? 이 사람들 지금 자기들 화학 손절했다 이거지? 자, 14짜리 질소가 원래 일반적인 질소란 말이야. 근데 동위원소로서 질량수가 15인 질소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붕괴가 일어나진 않아. 단순히 질량수만, 그러니까 원자량만 다른 거야. 질량수만 다른, 그러니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만 다른 거지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이 질소 15짜리랑 그다음 원래 질소인 14짜리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DNA를 가진 생물을 막 그냥 알아서 복제를 하고 알아서 이렇게 번식을 하도록 냅둬. 증식을 막 하도록 냅둬. 근데 그 냅두는 데다가 어떻게 해놓냐면 그 냅두는 이런 키우는 데를 이제 배지라고 하는데 요 배양하는 곳에다가 아예 15질소짜리 영양소만 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넣는 모든 질소 영양소에다가 다 저 15질소짜리로만 되어 있는 걸로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줘요. 그럼 여기 있는 생물들은 결국 질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게 될 텐데 그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15질소짜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생물체들을 몸 안에 전부 15질소만 남을 수 있도록 계속 그냥 여기다가 무한으로 계속 키우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되게 많이 기른 후에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내. 걔네들을 이제는 15질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14질소가 있는 데에다가 넣고 복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원래 그냥 실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이 원본 생물이 가진 거는 이 DNA 이중 가닥이 모두 15질소로 이루어진 가닥이 될 거예요. 그쵸? 그치? 여기서 꺼내왔으니까 15질소짜리에서 많이 기른 다음에 꺼내왔으니까 얘가 가진 거는 전부 15질소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 질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외웠잖아. 맨 앞에 이제 뭐 있었어? 헥사는 촌프로 이루어져 있다. 질소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좀 엄연히 따져보면요. 염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 중에서 당은 CH5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인산은 H3PO4인 거고 그리고 염기 쪽이 CHON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안 궁금하잖아 근데.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질소가 들어있다고. 15N짜리로 만들어진 얘를 이제 14N짜리 재료만 주면서 복제를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각 복제 가설마다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보존적 복제 가설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15N짜리로만 이루어진 무거운 가닥 하나와 무거운 이중나선 하나랑 그 다음에 14N짜리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이중나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보존적 복제 모형이 맞다면 결과가 되는 거겠지. 근데 반보존적이 맞다면 어떤 결과가 돼야 되는 거냐면 15짜리 가닥, 14짜리 가닥이 섞여 있는 가닥, 요 이중나선하고 그 다음에 15짜리 가닥, 14짜리 가닥 이렇게 섞여 있는 이중나선하고 만들어질 테니까 두 가닥은 어때야 되는 거야? 두 가닥이라고 하면 안 되지. 두 나선은 어때야 되는 거야? 네, 같은 혹은 비슷한 질량을 띠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보존적 복제 가설인 거고. 그 다음에 분산적 복제 가설도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결국은 막 랜덤하게 푼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론상 어느 정도 둘이 질량이 비슷한 게 두 개 만들어질 겁니다.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전부 새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14랑 15가 알아서 적절히 섞인 애가 나올 거고 두 가닥 다. 그리고 얘도 14랑 15가 적절히 반반씩 섞인 애들이 나올 거고 근데 얘는 15짜리로만 되어 있는 애와 14짜리로만 되어 있는 애 두 가닥이 따로 나와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이건 가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니까 이번에는 실제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주
느린 속도로 너무 빠르진 않게 원심 분리기를 돌려줍니다. 왜냐면 얘를 적당한 속도로 원심 분리기를 돌려주면 원심 분리기가 뭐야? 막 팽팽팽팽 엄청 빨리 돌려주는 그거 있잖아. 그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되면요, 무거운 물질은 더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좀 가벼운 물질은 덜 밀려나니까 안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원심 분리기를 보면 시험관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꽂도록 되어 있어요. 그 상태로 돌리면 무거운 애들은 원심력을 더 강하게 받으니까 아래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가벼운 애들은 원심력을 덜 받으니까 위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적당한 속력으로 돌리게 되면 얘네들이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이 돼. 그래서 실제로 15N짜리를 14N 배지에서 키운 다음에 걔네들한테서 DNA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린 결과 실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 중간에 두꺼운 띠로 한 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뭐였어? 가닥이? 두 가닥이 나와야 되는 게 이론상 맞는 거잖아. 무거운 가닥과 가벼운 가닥으로 완전히 두 가닥이, 두 가닥 아니고 두 나선이 구분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DNA 두 개가 완전히 구분돼야 되는 위의 거에 비해서 실제 실험 결과는 하나로 나왔다는 소리는, 우린 첫 번째 복제를 통해서 보존적 복제 모형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쟤는 아니구나. 제가 맞을 거였으면 선이 두 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선이 하나만 나왔으니까 쟤는 아니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 복제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지.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닐 테니까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걸로 결론을 내려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결국 증명은 해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원래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증명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번 더 복제시키면 되겠지. 그럼 얘는 한 번 더 복제시키면 어떤 결과가 될 거냐면, 한 가닥씩 풀어놓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건 어차피 다 14짜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14N으로만 이루어진 것들 두 가닥, 두 나선하고, 그 다음에 14, 15가 적절히 섞여 있는 두 나선하고,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지는 거겠지. 근데 밑에 거는 어때? 얘네들은 전부 다 분산적 복제 모형이 맞다면 전부 다 14, 15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4개 다 이번에도 여전히 질량수가 비슷한 4개, 그러니까 질량이 비슷한 4가지 요 DNA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잖아. 그러고 나서 똑같이 실험 결과를 아까 했던 거에서 한 번 더 복제를 시켜보니까 이번엔 띠가 2개가 나온 거지. 그래서 그 띠가 2개 나왔다는 걸 통해서, 아, 그러면 분산적이 아니라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 맞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반보존적 복제 모형을 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게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이고, 이렇게 뭐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실험은 과정 자체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막 문제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만 그거 말고 막 얘를,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 14짜리에서 오랫동안 길러,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랑 반대로 해서 14짜리에서 오랫동안 기른 애를 15에서 2번 복제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14로 옮겨서 뭐 10번 복제를 시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합니다. 문제들이 막 별의별 걸 다 물어봐. 그러니까 이걸 실험에서, 지금 이 실험은 어차피 이 모형들을 증명하기 위한 거고, 이 모형을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실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실험 과정 자체를 변형시켜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미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생초랑 화투는 전공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던 생원, 화원, 생원, 지원, 그 물원, 화원, 생원, 지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그 물원, 화원, 생원, 지원까지는 기초과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기초적인 과학이야. 과학의 기초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야 돼라는 지식선까지 알려주는 거라고. 근데 원래 투과목은 전공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대학교 가서 이쪽 전공을 하게 되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원과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좀 깊게 이해해 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보통. 아무리 절대평가해도. 실제로 여러분들 대학 가면 이런 걸 배울 거야. 너네들이 생투를 선택을 했으면 너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을 때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라는 걸 맛보기를 시켜주는 게 투 과목이란 말이야. 화투를 선택을 했으면 너희들이 화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를 맛보기 시켜주는 거고. 원래 투 과목이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요. 넘어가면 되겠지?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참고로 생투는 진짜 대학교 때 배우는 생명의 맛보기가 정확하게 거의 맞습니다. 근데 화투는 그렇지 않고 화학은 범주가 훨씬 넓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 넘어가서 이제 복제 과정을 직접 보자 라는 거지. 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메셀슨과 스탈에 의해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DNA가 어떻게 반보존적으로 복제되는가라는 걸 보려면 우리가 그냥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반보존적 복제라는 거는 원본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원본 DNA를 하나씩 풀어놓고 옆에다가 새로운 가닥을 이렇게 붙여 넣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반보존적 복제는 특징이 뭐야? 푸는 과정, 붙이는 과정,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는 과정이 필요한 게 이제 반보존적 복제의 특징이 되겠지. 만약에 보존적 복제가 맞았다면 푸는 과정 같은 건 없어도 됐을 거 아니야. 만약에 분산적 복제가 있었으면 분산적이 맞았으면 푸는 과정이 아니라 부수는 과정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반보존적, 그러니까 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푼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요 골격을 이루고 있는 탈수축합을 끊는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염기들끼리 이루어져 있는 수소결합만 끊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수소결합을 끊는 애들이 필요한데, 자, 그 수소결합을 끊는 효소가 헬리케이스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수소결합을 끊는 효소예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면서 DNA의 이중나선을 쭉 끊어주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DNA가 왜 이중나선 구조예요? DNA는 왜 이중나선일까? 왜 why? 오. 귀청 터지겠다 진짜. 이어폰 꽂고 들으면 진짜 귀청 개 터질 것 같은데. 아무튼 왜 이중나선일 것 같아? 자, 우리 DNA 전체 영역 중에서 유전자를 담고 있는 부분은 어디죠? 니클레오타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인산당 염기 중에서 유전자를 담고 있는 건 염기지 염기. 적어도 생원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죠. 왜? 유전자 돌연변이 배울 때 뭐라 그랬어?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돌연변이가 유전자 돌연변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원래 염기 쪽이 유전자를 담고 있는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 정보는 염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가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염기들끼리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염기가 변형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DNA가 변형된다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DNA가 변형된다는 건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야. 왠지? 알잖아. DNA가 변형돼서 생기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그래, 돌연변이. 뭐 유전자 돌연변이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돌연변이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돌연변이가 뭐야? 암. 그치? 그러니까 암 같은 게 생겨버린단 말이야.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원래는 멈춰야 되는 세포 분열을 멈추지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냥 고장이 나버린다고. 뭐가 고장나면? DNA가 고장나면.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컴퓨터랑 비슷해요. 컴퓨터의 본체, 그것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 메인보드 같은 게 고장이 나면 그 컴퓨터 살릴 수 있어, 없어? 컴퓨터 잘 모르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 대충 알잖아. 컴퓨터에서 다른 거 고장 나면요, 부품 갈아 끼우면 거기에 있는 거 다 살릴 수 있는데 메인보드가 고장 나는 순간 에지가 나면 살리기 힘들지. 물론 저장 정보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만 살려도 살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지, 오히려 메인보드보다는 하드디스크에 더 가까울 것 같긴 하네요. DNA는 결국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니까. 하드가 직접적으로 고장나는 순간 정보는 당연히 다 날려야 됩니다. 어디다 백업, 요즘 인터넷 백업 한다고 쳐도 어디다 백업을 안 해두면 날려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DNA는 일종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뜻은 그 정보의 변이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돼. 얘를 꺼내 쓰는 과정에 변이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한 번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음엔 다시 멀쩡하게 꺼내 쓰면 되니까. 근데 얘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꺼내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RNA 같은 경우는 이 DNA의 정보를 꺼내오는 RNA는 쓰기 쉽게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당장 변형돼도 다음엔 멀쩡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변형되는 거에 대한 큰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DNA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본체다 보니까 절대 변형되어서는 안 돼. 이게 우리 생물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중나선으로 염기를 꽁꽁 감싸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걸 감싸기 위해서 핵막까지 있는 거라고.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막에서 나갈 때는 염색체라고 해서 DNA에 염기가 거의 건드려지지 않도록 뭉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없게.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염기를 보호하는 형태로 되게 다 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DNA 복제하겠다고 이걸 풀어놔? 그냥 막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헬리케이스가 얘를 풀 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풀어서 두 가닥으로 나눠놓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럼 염기가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돌연변이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뒤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얘 복제할 때 그렇게 오래 풀어놓으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푸는 과정과 그 다음 새로운 가닥을 붙이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DNA가 지금 얼마나 긴데, 이게 DNA가 일렬로 쭉 다 나열해 놓으면 진짜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거를 하나의 헬리케이스 요소 앞에서 딱 붙여갖고 헬리케이스가 좀 풀면 새로운 가닥 붙이고, 좀 풀면 새로운 가닥 붙이고, 이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DNA 전체 가닥에 중간중간에 헬리케이스가 엄청 여러 개가 붙어요. 그래서 동시에 작업하는 거야. 그리고 그 헬리케이스 뒤로 이제 DNA 중합효소, 뒤에 얘기할 이제 DNA 중합효소라는 게 붙어서 또 같이 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새 가닥을 붙이는 것까지. 그래서 이 헬리케이스가 붙는 곳, 이런 그 붙어야 되는 위치가 DNA 자체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정해져 있는 지점을 복제가 시작되는 곳, 복제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DNA 안에는 이 복제 원점이 엄청 여러 개가 지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가 복제 원점이라고 해보면요, 그러면 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이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동시에 양쪽으로 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계가 돼. 그래서 DNA 복제 첫 단계. 자, 첫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헬리케이스가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얘네 붙은 애들은, 헬리케이스 이쪽으로 붙은 애들은 일로 진행하면서 이제 수소결합을 끊어주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붙은 애는 일로 진행하면서 수소결합을 끊으면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풀다 보면,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양쪽으로 그리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냥 제 그림 실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해하기도 힘드니까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만 잘라서 그릴게요. 그래서 자, 헬리케이스가 적당히 풀고 지나갔어. 그러면 이쪽만 그리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헬리케이스가 이쯤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쭉 풀려갖고 이렇게 염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중요한 게 우리 DNA가 역평행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물론 얘는 지금 중간을 꺼내온 거긴 하더라도 중간에 꺼내온 거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어느 방향? 5' 말단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를 3' 말단으로 하는 게 설명이 좀 더 편하니까 3'으로 바꿀게요. 여기가 3' 말단 쪽 방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로 쭉 가면 결국 여기 끝에가 3' 말단일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쪽이 3' 말단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가 5' 말단 방향일 거고 그 반대인 여기는 이쪽이 5' 말단 방향이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이 3' 말단 방향일 거고 이게 이제 역평행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풀고 나서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뭐냐?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복제 원점에 헬리케이스가 붙고 걔가 지나가면서 풀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건 DNA상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 점이고요. 각 복제 원점에 양쪽으로 헬리케이스가 붙어서 푸는 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얘가 반대쪽에서 오는 헬리케이스랑 만나. 그럼 만나면 그 만난 지점에서 둘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되고 나면 두 번째 얘가 어느 정도 풀고 나면 그러니까 헬리케이스가 푸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얘가 제일 우선적으로 일어나고 얘가 어느 정도 풀고 한 이쯤 갔어. 얘는 계속 갈 거긴 한데 얘가 풀어놓은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붙냐면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DNA 중합효소가 붙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몸의 일을 대부분 다 효소가 해. 그러니까 헬리케이스도 효소고 DNA 중합효소도 효소야. 그냥 효소야. 근데 DNA 중합효소는 뭐 하는 애냐면요. 말 그대로 DNA를 중합하는 효소예요. 근데 이 중합이 무슨 뜻이냐면요. 축합을 여러 번 하면 중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축합 뭐야? 탈수 축합 있었잖아. 그리고 그게 뭐야? DNA를 연결하는 결합이 탈수 축합이었잖아. 그러니까 DNA 중합효소는 뭘 하는 애냐면 DNA를 쭉쭉쭉쭉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는 우리 요 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어떻게? 만약에 여기가 뭐 A, G, C, T, T, C, T, A, A, T, G. 근데 G랑 C를 싫어하나 봐. 아무튼 G, C, G, C 이런 식으로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는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데려와서 그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와 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염기와 염기 사이에 상보적 결합이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 전부 다 DNA 중합효소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DNA 중합효소가 막 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헬리케이스한테 출발점인 복제 원점이 있었던 것처럼 DNA 중합효소한테도 출발점이 필요해. 항상 그런 거지. 우리 뭐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출발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출발점이 항상 필요한데 이 DNA 중합효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자체에 설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복제 원점은 어디까지나 헬리케이스의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쟤는 아니고 그래서 DNA 중합효소의 출발점으로서 뭐가 있어야 되냐? 출발점이 먼저 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출발점을 프라이머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뭐 여기가 지금 3' 말단 쪽이면 이 프라이머는 항상 조건이 뭐냐면 3' 말단 쪽에 와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 말단이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가 AGCT니까 이 프라이머는 얘와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상태로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여기 C, 여기 G, 여기 A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염기를 가진 프라이머라고 하는 가닥이 있어. 우리 몸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들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 할 때 쓰려고, 복제할 때 쓰려고. 그럼 프라이머들이 와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프라이머는 복제가 시작될 때 복제 시작되고 나서 이 DNA 중합효소가 붙기 위해서 와서 붙어야 되지.
그럼 얘는 단일 가닥이었겠어? 이중 나선이어야겠어? 단일 가닥이어야 와서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RNA겠어? DNA겠어? 그래서 RNA 프라이머입니다. 지금 우린 분명히 DNA 복제를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왔는 프라이머는 RNA 프라이머야. 왜? RNA 프라이머여야지 와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게 단일 가닥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를 안 그려놨던 건데 여기가 티민이 아니라 우라실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린 복제하고 있는 세포들한테는요 DNA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라실을 볼 수 있어요. 복제 중일 때만. 왜냐하면 프라이머가 있는 부분에는 우라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다 우라실이 있으면 안 돼. 나머지 부분 다 DNA에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딱 여기만 예외적으로 우라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 샤가프 법칙에서도 U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샤가프 법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풀게 된 샤가프 법칙 문제들은 어떠냐면 복제 중인 세포들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유라실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는 상태야. 왜? 그래야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샤가프 법칙 할 때 유라실까지 같이 넣어서 식을 만들어 주었던 거입니다. 실제로는 샤가프 법칙 자체는 원래 원본 샤가프 법칙은 그래서 유라실이 안 들어있는 식을 써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유라실이 들어있는 상태로 풀어야 될 거라서 저는 넣어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럼 이제 출발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3' 말단 쪽에 붙은 얘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5'이고 이쪽에 3' 말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왜 3' 말단 쪽에 꼭 와서 붙어야 되냐면 이 DNA 중합 효소가 이 프라이머의 3' 방향으로 붙을 수 있는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DNA 중합 효소가 출발점으로 삼을 때 얘는 RNA 프라이머의 3' 말단 쪽으로 와서 결합할 거라 그래. 그래서 얘가 3' 말단 쪽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얘가 또 여기 3' 말단 쪽에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DNA 중합 효소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중합 효소는 이제 여기 T가 있으면 아데닌을 가져오고 여기 C가 있으니까 G, 구아닌 가져오고 T가 있으면 아데닌 가져오고 아데닌 있으면 티민 가져오고 하면서 이 헬리케이스를 따라서 쭉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DNA를 만들어내는 거지. 쭉쭉 연결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데닌 가져오고 구아닌 가져온 다음에 아데닌하고 구아닌 사이에 탈수축합 일으키고 구아닌하고 다음 여기 티민이 있으니까 또 아데닌 가져와서 또 구아닌 아데닌 사이에 또 탈수축합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데닌 있으니까 티민 가져와서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 탈수축합 일으키고 이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진행하는 거지. 이게 답니다 일단. 근데 세 번째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왜 세 번째 과정이 존재하냐. 사실 이거는 얘가 풀고 가고 그 다음 얘가 뒤에서 만들면 되는 거. 그럼 이게 계속 진행할 거니까 얘는 쭉 쫓아가면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 반대쪽에서 오는 애랑 만날 거고 그럼 거기서 헬리케이스 떨어진 다음에 마저 DNA가 중합효소가 다 중합 끝내고 나서 떨어지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닌 이유가 자 방금 여기서 설명했던 걸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해봅시다. 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RNA 프라이머는 항상 3' 말단 쪽으로 붙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노출된 상태로 냅두나? 여기 5' 말단인데? 여긴 못 붙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방향이 5' 말단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RNA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노출된 상태로 냅둬? 여기는 안 중요한 DNA인가? 그래서 버릴 건가? 그럴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풀다가 붙을 수 있는 프라이머가 나타나는 시점에 그냥 프라이머가 이렇게 와서 붙어요. 그럼 얘는 이쪽에 5'이고 이쪽에 3'인 상태로 이렇게 붙겠지. 그러면 DNA 중합 효소가 이쪽으로 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진행을 해.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또 얘가 또 풀다 보면 이쯤에 또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프라이머가 붙고 또 RNA 중합 효소가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떨어져 나오고요. 얘도 여기까지 진행하면 떨어져 나와. 그래서 이 위쪽 가닥에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느려요. 얘는 헬리케이스 진행 방향과 DNA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가면 뒤에 쫄래쫄래 쫓아가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어느 정도 풀 때까지는 작업을 못해. 어느 정도 풀어놓으면 얘가 여기까지 풀고 나면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얘는 또 풀고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얘가 한참 더 가야 또 이만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 위쪽 가닥은 아래쪽 가닥에 비해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위쪽 가닥은 느리게 일어나는 가닥, 그래서 지연된다라고 해서 지연가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빠르게 먼저 진행하는 가닥이라고 해서 선도가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도가닥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선도가닥은 헬리케이스 진행 방향과 DNA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이 같아. 그래서 빨리 일어나는 거야. 같은 이유는 뭐냐면 원본 가닥, 우리가 이렇게 원본 가닥을 항상 주형 가닥이라고 부르거든요.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방향이 3'에서 5'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주형 가닥은 원본 가닥이면 만들어지는 가닥은 우린 신장 가닥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린 이 방향은 항상 신장 가닥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얘는 신장 가닥 기준으로 5'에서 3' 방향으로 신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5'을 앞, 3'을 뒤로 인식해줘야 되는 이유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지연 가닥은 뭐라고? 얘는 이제 방향이 얘도 똑같아. 얘도 신장 가닥 기준으로 5'에 3'으로 가야 되는 게 똑같은 거야. 여기도 신장 가닥은 5'에 3'이고 여기도 신장 가닥이 5'에 3'인데 문제가 얘는 5'에서 3'으로 신장되려면 이렇게 신장된다고. 그러면 느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여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NA 중합효소는 말 그대로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서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는 이미 와서 여기 수소결합을 하고 있던 애라서 요 사이에 대한 일은 못해요. DNA 중합효소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뭐냐? 이 지연가닥 쪽에는 이렇게 짧게 잘려져 있는 신장가닥들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이 짧게 잘려져 있는 다다다닥 이 가닥, 그러니까 지연가닥에 대한 얘기 전까지는 다른 과학자들이 막 밝혀를 냈어. 근데 지금 요 지연가닥에서 나타나는 짧게 잘려있는 이 가닥들을 발견한 사람이 하필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짧게 잘려있는 이 각각의 조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편이라고 부르는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연 가닥에는 엄청나게 다수의 오카자키 절편이 형성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 중간을 이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어주는 효소의 이름은 DNA 연결 효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과정은 DNA 연결 효소가 요 지연 가닥에 있는 오카자키 절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더 과정이 있는데, 이 연결 요소가 연결하면서 또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프라이머잖아. 근데 그 프라이머가 RNA 프라이머잖아. 그래서 얘는 복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이 RNA 프라이머를 DNA로 바꿔줘야 됩니다. 들어있는 유라실들을 티민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당들이 다 뭘 테니까, 리보스일 테니까 그것도 디옥시리보스로 바꿔주고. 근데 여기는 효소가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효소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효소 여러 가지랑 RNA도 참여하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RNA 프라이머 부분의 RNA를 DNA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효소가 쓰이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RNA 부분은 DNA로 바꾸고, 그리고 오카자키 절편 사이를 이어주는 DNA 연결 효소, 뭐야 이거? DNA 연결 효소가 와서 연결해주고. 그럼 이게 복제 과정 끝. 돼? 그리고 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주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일단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면 좋은 과정이,
반대쪽 가닥을 보면요. 여기는 이쪽이 O' 말단 방향이잖아요. 근데 아까 헬리케이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풀고 있으면 반대쪽 헬리케이스는 일로 진행하면서 푼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져 있는 반대쪽 가닥을 약간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이제 헬리케이스가 일로 진행하면서 가고 있을 텐데, 그럼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얘는 여기가 O' 말단이었으면 얘는 여기가 3' 말단이에요. 그치? 왜? 그래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O' 말단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가 3' 말단 방향이었으면 얘는 여기가 O' 말단입니다. 그래야 여기랑 쭉 가서 여기가 같은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위에가 지형가닥이고 아래가 선도가닥이었잖아? 그럼 반대쪽엔 위에가 선도가닥, 아래가 지형가닥이 됩니다. 그렇겠지? 왜? 여긴 여기가 3'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RNA 프라이머 오면은 여기가 O''이 되잖아요. 신장가닥 기준. 그러면 일로 쭉 신장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위에가 선도가닥이 되지. 아래는 이쪽이 O''이니까 얘가 프라이머가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신장돼야 될 거 아니야. 또 여기도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신장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엔 여기선 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아래가 지연가닥, 위에가 선도가닥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됐어요? 그러면 일단 복제가 끝났고요. 자, 우리는 이제 바로 넘어가서 전사 번역의 실험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전사 번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지. 전체적인 큰 틀로 유전자 발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꺼내서 그 중에서 다 전체를 꺼낼 수는 없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렇잖아. 결국 DNA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매번 꺼내서 다 쓸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mRNA란 말이야. RNA란 말이야. 그래서 이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RNA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가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에 대한 단위를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뭘 지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건 역사가 꽤 길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1유전자 1효소설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효소를 지정하는 걸 하나의 유전자 단위로서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였지. 사실 이건 터무니없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1유전자 1효소설의 실험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 실험을 일단 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 자, 이 실험은 뭐야? 이 실험은 이제 비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테이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험이에요.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인데, 자, 이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은 뭐냐? 붉은 빵 곰팡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요. 참고로 생투를 수능을 보게 될 경우에 이 빵 곰팡이류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볼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 붉은 빵 곰팡이 있는데 지금 생투 수능 선택 가능하지? 아직 있잖아. 그렇지? 멀쩡히 있지? 언제 없어지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자, 그래서 붉은 빵곰팡이, 빵곰팡이류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곰팡이야. 곰팡이인데 사실 얘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고 어떻게 됐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붉은 빵곰팡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어. 아미노산의 재료만 있으면 합성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사람이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을 우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섭취해줘야만 하거든. 그러니까 합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우린 써야만 하는데 합성을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린 꼭 먹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생물체가 합성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합성할 수 없는 거더라도 누군가는 합성할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붉은 빵곰팡이한테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 물질 대사 루트를 보면요. 얘는 재료 물질로부터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진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니틴을 이용해서 또 효소를 만들어. 왜냐하면 효소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단백질이고요. 그러니까 효소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오르니틴을 이용해서 또 뭘 만들어낼 수 있게 되냐? 오르니틴을 이용해서 최종 또 시트룰린을 시트룰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백질 아니 아미노산이에요. 합성할 수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리고 얘는 또 이 시트룰린을 이용해서 또 어떤 걸 합성할 수 있냐면 아르지닌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지닌은 결국 뭐가 되냐? 이 붉은 빵곰팡이가 생장을 하고 이런 번식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돼요. 그래서 이 붉은 빵곰팡이는 아르지닌을 합성할 수 있거나 혹은 아르지닌을 직접적으로 섭취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이루어져야 붉은 빵곰팡이가 생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붉은 빵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는 약간 배경 지식 같은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 1유전자 1효소설 실험이 어떻게 됐냐면 이 붉은 빵곰팡이의 DNA를 꺼내놓고 거기다가 자외선을 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외선은 원래 뭐야? DNA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DNA를 변형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선입니다. 자외선. 그래서 우리 왜 자외선 많이 쐬면 피부암 걸리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붉은 빵곰팡이의 DNA를 이렇게 꺼내놓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정도의 붉은 빵곰팡이들은 요 위쪽에만 자외선을 쐬주는 거야. 그럼 여기만 변형이 일어나겠지. 또 어떤 애들은 이 중간 부분에만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외선을 쐬주는 거야. 또 하나는 또 꺼내다가 위엔 다 냅두고 아래쪽, 맨 아래쪽 여기만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4종류의 배지를 만들어냅니다. 4종류의 붉은 빵곰팡이를 담아 놓는 걸 만들어 놓게 돼. 자,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야생주.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런 조작도 해주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야? 대조군이 되겠지. 대조군을 일단 만들어놔. 아무것도 안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준 돌연변이주를 갖다 놓게 되는데 얘네들이 실험군이 될 건데 그 중에서 맨 위에 변형을 시킨 걸 1형 돌연변이주 이렇게 부를 거고 중간 변형시킨 거를 2형 돌연변이주 이렇게 부를 거고 마지막을 변형시킨 걸 3형 돌연변이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다 조금씩 꺼내 갖고 덜어 놓으면서 실험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얘네들을 다 덜어서 채소 배지에서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아미노산 이런 거 안 들어있어. 합성된 물질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합성하기 위한 재료들만 다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키워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소가 들어있는 채소 배양지, 채소 배지에서 키웠더니 야생주들은 아주 잘 자라요. 왜? 원래 알아서 다 합성하고 살던 애니까. 근데 1형, 2형, 3형 중에 그 누구도 생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실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확실하지.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가 이 DNA 자외선을 쐬줬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당장은 뭔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시 조금씩 덜어와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 채소 배지에다가 플러스 오르니틴을 넣어줍니다. 오르니틴을 첨가해준 이 상태에서 길렀더니 야생주는 아까보다 더 잘 자라겠지? 사실 그냥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2형, 3형은 여전히 못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1형은 자랄 수 있더라 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지.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 1형은 뭘 못하고 있었던 거겠어? 오르니틴 합성을 못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오르니틴만 줘도 잘 자라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결국은 기본 물질에서 무기물에서 오르니틴을 만들어내고 그 오르니틴으로 시트룰린을 만들어내고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지. 그리고 그건 각각의 과정이 곧 물질대사란 말이야. 그리고 모든 물질대사엔 무조건
효소가 쓰인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냐? 1형의 유전자를 고장냈더니 이 과정을 진행하는 효소가 안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유전자 1효소설이 되는 겁니다. 유전자 하나를 고장냈더니 효소 하나가 고장났네. 1유전자 1효소설.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지정한다 라는 얘기가 된 거지.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최소 배지에다가 이번에는 시트룰린을 넣어준 거에다가 또 얘네들 4개를 덜었어. 거기다 이제 최소 배지 조건인데 시트룰린을 넣어준 거야. 그랬더니 이번엔 2형까지도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소 배지에다가 아르지닌을 넣어준 요구에다가 또 똑같이 덜어갖고 실험했더니 전부 잘 자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할게요. 이 형은 오르니틴 합성을 할 수 있게 없게? 이 형은 오르니틴 합성을 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1형이 오르니틴 합성을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건 어딜 고장냈으니까요? 여길 고장냈으니까 오르니틴 합성이 안 되는 거지. 근데 2형에서 고장낸 건 뭐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2형에서는 오르니틴 합성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2형은 분명히 오르니틴은 합성할 수 있어. 단지 어떤 과정을 못하는 것 뿐이야? 이 과정을 못하기 때문에 오르니틴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지.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결국 3형은 뭐야? 시트룰린까지는 합성할 수 있는 거야. 오르니틴도 합성할 수 있고 시트룰린도 합성할 수 있는데 여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어디? 여기가 끊겨버려서 시트룰린까지 합성해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르지닌을 못 만드니까 결국. 아까 그 실험이랑 똑같아요. 아까 메셀슨과 스텔이랑 똑같이 자, 이 실험을 통해서 그냥 1유전자 1효소설이 됐다라고 해서 아, 이 실험 너무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험도 실험 자체로 문제를 내기가 너무 좋고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꼭 실험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방금 얘기한 이거. 분명히 이 형한테서는 이 형은 시트룰린 합성을 못하는 거지 오르니틴은 정상적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3형도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 합성하는 이 과정이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요 아르지닌 합성만 못하는 거지 시트룰린이나 오르지닌 합성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비둘과 데이터맨 실험. 왜? 노벨상 받은 실험이거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유전자 1효소설이 됐는데 노벨상에 무색하게도 사실 이 실험은 뭐야? 구라죠. 실험 자체가 구라인 건 아니고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인 1유전자 1효소설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엔 효소가 아닌 단백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유전 정보로 저장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 1유전자 1단백질설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실험도 알아야 필요는 없고요. 몰라도 되고. 근데 1유전자 1단백질설도 너무 구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입니다. 여러분들, 폴리펩타이드는 뭐냐면 펩타이드 여러 개가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원래 폴리가 여러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하면 펩타이드 여러 개거든.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는 말 그대로 아미노산이 일렬로 연결된 거야. 그리고 단백질은 이걸 입체 구조를 갖게 만들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폴리펩타이드로도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단백질이 됩니다. 약간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 풍선공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길쭉한 풍선을 불었을 때 그 풍선은 같은 걸지 몰라도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다른 거잖아. 강아지 풍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때 다른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유전자가 단백질이 아니라 폴리펩타이드를 지정한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건 1유전자 1아미노산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유전자 1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미노산 몇 개예요? 아미노산 몇 종? 네, 20가지. 우리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아미노산을 무리 없이 지정하도록 유전자 조합을 찾아. 그러면 염기 몇 개를 가져오면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 자, 조합을 찾아볼게요. 자, 염기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끝이지. 아데닌이 오거나 구아닌이 오거나 사이토신이 오거나 티민이 오거나 넷 중 하나잖아 그냥. 그러니까 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4가지가 끝이야. 그럼 아미노산 20개를 무슨 수로 지정합니까? 얘는 4가지밖에 지정 못할 거 아니야. 4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잖아 그냥. 근데 자, 아미노산 요 염기 2자리를 가져와봐. 그럼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해? 16가지 조합이 가능해지죠. AA부터 AG, AC, AT 이런 식으로 가서 TT까지 가면 결국은 16개 16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16가지면 아직까지도 모자라잖아. 근데 세 자리면 몇 개? 그치, 64가지. 이러면 20가지 아미노산을 다 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1유전자 단위는 염기 3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20가지 아미노산을 다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DNA의 3염기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거나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RNA의 경우는 코돈이라고 부르고 tRNA의 경우는 안티코돈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까지.